시아버님의 영정사진을 천천히 뒤집는 순간 형제 6명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큰형님 이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죠. 방금 전까지 20억을 6등분하자며 신나게 계산하던 그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사진 뒷면에 곱게 접어 붙여둔 A사 용지 한 장. 거기 적힌 글씨를 큰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공증, 이태윤, 막내 며느리 강미영에게. 그 순간이었어요. 둘째 형님 이중원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가짜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저는 차분히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공증사무소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원본 사본이었습니다. 법정 상속인 유류분 5천만 원씩 총 2억 5천만 원. 나머지 19억 5천만 원은 막내 며느리 강미영에게 일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막내 시누이 경미가 주저앉았어요. 셋째 시누이 숙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고 넷째 정미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죠. 19억 5천만 원? 큰형님의 입에서 새어나온 그 말은 거의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분당 장례식장 2층 접견실. 방금 전까지 해외여행 계획으로 들썩이던 그 공간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형제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배신감, 아니면 후회? 저는 영정사진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제가 시아버님 재산을 다 받게 되었는지. 그 순간 6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지난 3년간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에 5번씩 기저귀를 갈아들이던 그 손길을, 새벽 2시에 깨서 엄마를 외치시는 시아버님을 달래던 그 밤들을, 그리고 형제들이 요양원에 보내자고 수군거리던 그 목소리들을 말이에요. 모든 건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시아버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시던 그날부터요. 그때 큰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류분만 받으세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몫이에요. 5천만 원. 20억을 6등분했다면 3억 3천만 원씩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고작 5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시누이 숙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이건 말이 안 돼. 우리도 아버지 자식인데. 그 말을 들으며 저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시아버님이 처음 제 손을 잡으시며 하신 그 말씀을 말이에요. 미영아, 너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83세의 외로운 아버지와 막내 며느리 사이에 쌓여간 3년간의 기록 말입니다. 3년 전 그 겨울, 남편 정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하남시 우리 집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미영아, 큰형한테서 연락 왔는데 아버지가 치매래. 그 순간 제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프다는 생각보다 다른 감정이 먼저 밀려왔어요. 아버님이 치매라고? 정우 씨는 6남매 중 막내예요. 위로 형님 2, 시누이 3이 계시죠. 그런데 그 6명 중에서 시아버님을 가장 자주 찾아뵈는 건 저뿐이었거든요. 시아버님 이태윤 어르신은 1942년생, 올해 83세. 동대문구에서 40년 넘게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일하신 분이세요. 경기도 파주의 농지 1만 평, 동대문구 30평 아파트까지 합치면
부동산만 22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계시죠. 하지만 그 많은 재산의 주인을 정작 자식들은 누구도 챙기지 않았어요. 큰형님 이상호 씨는 양천구 50평 아파트에 사는 대기업 임원이에요.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다니시면서도 명절에 시아버님께 용돈 30만 원 드리는 걸 아까워하시죠. 부인 박인숙 씨는 문화센터 강사인데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린 이미 효도 다 했어요 였거든요. 둘째 형님 이중원 씨는 분당에서 치과를 운영하세요. 부인 노현미 씨와 함께 운영하는데 연 매출이 5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님 생신 때도 꽃바구니 하나 보내는 게 전부였어요. 셋째 신우이 수키 언니는 압구정에서 수입 옷 쇼핑몰을 하고 넷째 정민 언니는 고양시에서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해요. 막내 신우이 경미는 인천에 사는데 남편이 백수라서 늘 돈 이야기만 하죠. 이 6명이 모이면 시아버님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대신 서로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만 자랑하듯 말하죠. 그런 상황에서 치매 진단이라니. 저는 그날 바로 동대문구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서 막 돌아오신 시아버님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이셨는데 뭔가 힘이 빠져 계신 것 같았거든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미영아, 왔니? 시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그러더라. 치매 초기래. 아직 괜찮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 순간 시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리는 걸 봤어요. 83년을 살아오신 그 강인한 분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우시는 모습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땐 어머님이 이미 병으로 돌아가신 후였어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때 시아버님이 제 손을 더 꼭 잡으시며 하신 말씀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미영아, 너만이 나를 아직 사람으로 대해주는구나. 6자식을 뒀는데 너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요. 제가 12살이던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술을 드시고 돌아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계셨어요. 저는 부엌 찬장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죠. 여자가 말대꾸하면 재수가 없어. 손이 자동으로 나가는 거야. 그날 아버지의 손이 제 뺨에도 날아왔어요. 뺨이 화끈거렸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미워할까? 그런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었죠. 결혼할 때까지도 아버지에게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가 시집 와서 처음 들은 말이 바로 시아버님의 너는 우리 집 막내딸이다였어요. 결혼 첫 해 겨울, 임신 중이던 제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였어요. 정우 씨는 출장 중이었고 친정은 부산이라 연락할 곳이 없었죠. 그때 시아버님이 직접 택시를 부르시고 병원까지 함께 가주셨거든요. 우리 막내딸 아프면 안 되지. 병원 응급실에서 들은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어요. 친정 아버지한테서는 평생 들을 수 없었던 그런 말이었죠. 그날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고 지금의 첫째 소연이가 태어났어요. 시아버님은 손녀가 태어나자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죠. 이 아이는 내가 구한 복덩이야. 그리고 가장 가슴 뭉클했던 건 명절 때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였어요. 시누이들이 서로 자식 자랑을 하고 있을 때였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학년 1등 했어. 우리 딸은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 받았어. 그때 시아버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자랑할 딸이 있는데. 아버지, 딸이 어디 있어요? 우리 미영이 말이야.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이 애는 매일 내 안부를 묻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해주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줘. 살면서 이런 딸은 처음이야. 시누이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게다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내 앞에서는 항상 웃으려고 해. 시아버님이 제 어깨를 툭툭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 아무리 잘나도 우리 미영이만큼 효녀는 못 될 거다.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정우 씨가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가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이분께는 제가 정말 딸이구나.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시어머니 제사 때였어요. 그날 형님들과 시누이들이 모두 모였는데 제사 음식 준비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탕 끓이고 손가락이 다 까져가며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나서 시누이들이 뒷정리도 안 하고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막내가 워낙 잘하니까 우리가 뭘. 재수 씨 손맛이 최고잖아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시아버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미영아, 왜 혼자 하니? 괜찮아요, 아버님. 괜찮긴 뭐가 괜찮아. 시아버님이 앞치마를 두르시고 제 옆에서 설거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버님, 안 하셔도 돼요. 손님들 상대하세요. 무슨 손님? 다 갔어. 뒷정리는 너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도망갔지. 시아버님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봐. 제사도 내가 다 차리고 뒷정리도 내가 다 하고. 아니에요. 제가 막내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너는 이 집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야. 그러시면서 시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영아, 내가 죽으면 이런 거 다 그만둬도 돼. 내가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어. 아버님, 무슨 말씀을. 아니다. 진짜야. 너 혼자 이 집 전통을 다 떠맡을 필요 없어. 너는 그냥 우리 딸로만 살면 돼. 그날 밤 설거지를 다 마치고 나서 시아버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다 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시아버님이 치매에 걸리셨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만큼은 시아버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요. 아버님, 앞으로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정우 씨랑 상의해서 아예 모실 수도 있어요. 아니다, 그러면 안 돼.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는데. 아버님이 저를 딸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딸이 아버지 모시는 게 당연하죠. 그날 저는 시아버님과 함께 된장찌개를 끓여드렸어요. 시아버님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으셨거든요. 된장은 3년 묵은 걸로 써야 하고 멸치 육수에 다시마를 우려내야 제맛이 나지. 한 숟갈 떠드신 시아버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역시 우리 막내딸이 끓인 건 맛이 달라. 그 웃음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분이 웃으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드리겠다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게 될지, 그리고 형제들이 시아버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 씨가 물었어요. 당신 진짜 괜찮겠어? 치매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괜찮아요. 아버님은 제게 처음으로 가족이 뭔지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 말을 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이 유난히 맑았던 그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시련들을,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나게 될 놀라운 반전을 말이에요. 치매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시아버님의 증상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부터는 저를 못 알아보시는 날이 생겼습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신 시아버님이 저를 보며 하신 첫 마디였어요. 전날까지 우리 막내딸이라고 부르시던 분이 갑자기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버님, 저 미영이에요. 막내 며느리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막내는 총각인데 어떻게 며느리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시아버님 머릿속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더 힘든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침밥을 차려드렸는데 갑자기 밥상을 확 뒤엎으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차려놨어? 뜨거운 된장찌개가 바닥에 쏟아지고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면서도 시아버님을 달래야 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제가 다시 차려드릴게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계속 소리를 지르셨어요. 당장 나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소리치시다가 갑자기 저에게 던질 것을 찾으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물컵을 집어서 저를 향해 던지셨습니다. 컵이 제 어깨에 맞으면서 깨졌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 따뜻하셨던 시아버님이 저를 적처럼 보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가장 힘든 건 대소변 문제였어요. 어느 날부터 시아버님이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시기 시작했어요. 바지에 그대로 실수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어요. 아침에 기저귀를 갈아드렸는데 점심때 또 갈아야 하고 저녁에 또 갈아야 하고 하루에 5번씩 기저귀를 갈아드리는 날도 있었어요. 냄새도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집안에 냄새가 배어들더라고요. 소독제 냄새와 섞여서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더 힘든 건 시아버님이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였어요. 미영아, 내가 또 실수했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시아버님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이니? 내가 너한테 나쁜 짓 안 했지? 네, 정말이에요. 아버님은 항상 착하게 계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존심 강하신 분이 이런 상황을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생각하니까요. 밤이 더 힘들었어요. 시아버님이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엄마, 엄마가 어디 있어? 나 혼자 무서워. 83세의 어른이 마치 5살 아이처럼 엄마를 찾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시아버님 방으로 가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여기 있어요. 엄마가 아니잖아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엄마는 잠깐 나가셨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그렇게 달래드리면 시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잠드시곤 했어요. 저는 시아버님이 완전히 잠드실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어느 일요일 큰형님 이상호 씨가 오랜만에 찾아오셨어요. 벤치에서 내리시는 모습을 보니 여전히 잘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어떠세요?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이제 저를 못 알아보시는 날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정말 힘드시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방에 들어가셨어요. 5분도 안 되어 나오시더라고요. 아, 냄새가.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매일 그 냄새와 함께 지내는 저는 뭘까요? 그날 저녁 형제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은데요. 잘 되었지 뭐야? 둘째 형님 이중원 씨가 말을 꺼내셨어요. 요양원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에 시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렇게 옳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 보여. 요양원이 전문적이잖아. 거기가 아버지한테도 더 좋을 거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기는요. 보기에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정말 괜찮다니까요.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자 큰형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수 씨, 요양원 비용은 우리가 다 낼게요. 하루에 0만 원 정도면 되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우리 형제가 나눠서 내면 충분해요.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씁쓸했어요. 제가 시아버님 모시며 한 달에 쓰는 돈은 기저귀가, 약가, 식비 합쳐서 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300만 원 모아서 저희를 줄 생각은 왜 못하는 걸까요? 더 놀라운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시누이 수키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요양원에 계시면 오래 버티시지는 못할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이 요양원에 가면 환경 변화 때문에 더 빨리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 더 빨리 돌아가신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모실 거예요. 재수 씨,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을 봐야죠. 현실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밤새 주무시며 간병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루에 5번씩 기저귀 갈아드려 보신 적 있으세요? 형제들이 조용해졌어요. 아버님이 저를 못 알아보셔도, 욕을 하셔도, 물건을 던지셔도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버님은 제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분이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형제들이 요양원 보내고 싶으시면 직접 모셔가세요. 저는 절대 동의 안 해요. 그날 밤 형제들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님이 간간히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제게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니?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님. 정말이니? 너 혹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혀요. 시아버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미영아. 정말 고맙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분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형제들이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시아버님을 모신 지 2년이 지나던 어느 토요일 오후, 오랜만에 형제들이 모두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상태 어떤지 보러 왔어. 큰형님이 말씀하시면서 거실에 둘러앉으셨죠. 벤츠, BMW, 그랜저. 아파트 주차장이 고급 외제차로 가득 찼어요. 시아버님은 그날따라 정신이 비교적 맑으셨어요. 형제들을 알아보시고 반갑게 인사도 하셨죠. 오랜만이구나. 다들 잘 지냈니? 네, 아버지. 잘 지냈어요.
하지만 30분도 안 되어 시아버님이 다시 혼란스러워 하시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어디 갔어? 그 모습을 본 둘째 형님이 작게 한숨을 쉬더라고요. 역시 많이 안 좋아지셨네. 저와 정우 씨는 저녁 준비를 위해 근처 마트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형제들이 오랜만에 오셨으니 더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급작스럽게 오셔서 집에 재료가 부족해요. 아버님 옆에 있어 주세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정우 씨와 함께 다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우리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야? 큰형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미영이가 너무 잘 모셔서 오히려 탈이야. 둘째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신우이 숙희 언니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요즘 보니까 상태가 좀 나아진 것 같잖아. 짜증나 죽겠어. 미영이가 워낙 정성스럽게 모시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이러다가 오래 사시면 어떡해?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호 씨도 제 손을 더 꽉 잡았죠. 우리가 유산 받을 날을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신우이 정민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벌써 85인데 보통 치매 걸리면 5년 정도 버티잖아. 그럼 90까지. 야, 그런 말 하지 마. 재수 없어? 진짜 그렇게 오래 살면 어떻게 해? 뭐가? 사실이잖아. 아버지가 빨리 재산 정리해서 우리한테 나눠주시면 좋을 텐데 뭔 욕심으로 계속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자식들이 할 말인가 싶었거든요. 형님, 누님들. 그런 말은 좀. 막내 신우이 경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나마 정상적인 반응이었죠. 경미야, 너도 현실을 봐.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알잖아? 파주 땅만 해도 15억이고 이 집까지 합치면 22억은 넘어. 6등분하면 우리가 각자 3억 5천씩.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런데 미영이가 이렇게 잘 모시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맞아. 우리도 나이 먹는데. 그때 가장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빨리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요양원? 응. 거기 가시면 아무래도 오래 못 버티시잖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좋은 방법인데? 환경 바뀌면 치매 환자들 금방 악화돼. 그럼 우리가 빨리 유산 받을 수 있고. 저는 그 순간 정말 현기증이 났어요. 정우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그럼 미영이한테는 어떻게 말해? 돌아가면서 모신다고 하자. 미영이도 힘들 테니까 우리가 도와준다는 식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달 후 요양원 보내버리면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좋아. 그럼 첫 번째로 누가 모셔갈래? 아, 나는 안 돼. 집이 좁아서. 나도 마누라가 싫어해서. 그럼 돌아가면서 모실 것도 없이 바로 요양원이 최선이네. 그들은 정말로 시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서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꽉 쥐었어요. 플라스틱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요.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하면 어떡해? 치매인데 뭘 반대해?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미영이가 끝까지 반대하면. 미영이는 며느리잖아. 친자식들이 결정하면 따라야지. 집값게 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우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직 안 돼요. 입모양으로 말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더 들어봐야 했거든요.
그럼 언제 말할까? 다음 주쯤? 아니면 이번에 말하고 갈까? 오늘은 좀. 미영이랑 정우가 바로 반대할 수도 있잖아. 맞아. 다음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 그럼 일단 오늘은 그냥 아버지 문안 인사만 하고 가자. 좋아. 근데 미영이한테는 고마워한다고 말해줘야지. 그래야 의심 안 하니까. 의심 안 하게 하려고 고마워한다고 말한다는 거였어요. 그때 누군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장 보고 온 것 같은데? 저희는 재빨리 마트로 다시 뛰어가서 필요한 걸 급히 사고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형제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머, 장 많이 보셨네요? 고생하셨어요, 재수 씨. 아, 정말 재수 씨가 아버지를 너무 잘 모셔주셔서 우리가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그 말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걸 이제 알았기에 더욱 역겨웠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빨리 재산 정리해서 우리한테 나눠주시면 요양원에 가시면 오래 못 버티시잖아. 우리가 빨리 유산 정리할 수 있고 그들에게 시아버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덩어리였던 거예요. 저녁 식사 내내 저는 웃으며 음식을 대접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요양원에 보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형제들이 돌아간 후 정우 씨가 말했어요. 여보, 형들 말 들었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계속 모시자. 저런 사람들한테 맡길 순 없어. 그날 밤 저는 시아버님 방에 들어가 그분의 손을 잡았어요. 다행히 정신이 맑으신 상태였죠. 아버님, 왜 그러니, 미영아?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이 보고 싶어서요. 시아버님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너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님은 자식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형제들의 대화를 엿들은 지 2주 후 시아버님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신 시아버님이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디 가세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겠다. 혼자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다. 혼자 가야 할 일이야. 시아버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어요. 치매 증상이 있으시면서도 그날만큼은 정신이 완전히 맑으셨죠. 핸드폰 가져가세요. 뭔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시고요.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시아버님은 혼자 외출하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가셨죠. 괜히 혼자 보냈나 불안했어요. 다행히 4시간 후에 돌아오셨는데 손에 작은 종이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워 보이셨죠?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왔다. 그 이후로 시아버님은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자주 지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방 청소를 하던 중에 책상 위에서 그 종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언장 및 재산 증여 서류. 저는 깜짝 놀라 봉투를 덮었어요. 그리고 시아버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이건 뭐예요? 시아버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너도 알잖니? 그 애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네. 지난번에 너희가 마트 갔을 때 한 얘기들. 나도 다 들었다. 시아버님이 그 대화를 들으셨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소에 다녀왔다. 공증도 받고 영상으로도 유언을 남겼어. 아버님,
미영아,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건 너뿐이야. 그러니 내 재산도 너한테 주고 싶다. 그날 저는 시아버님과 마지막 된장찌개를 함께 끓였어요. 시아버님이 직접 된장을 풀어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이제 더는 너한테 된장찌개 끓여주지 못할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에요? 아직 괜찮으시잖아요. 아니다.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 얼마 남지 않았어. 그로부터 한 달 후 시아버님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일주일 만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고맙다. 미영아. 정말 고맙다. 다음 생엔 정말 내 딸로 태어나라. 내가 잘해줄게. 그것이 시아버님이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분당 서울병원 지하 1층이었어요. 형제들이 모두 모였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발인을 하루 앞둔 토요일 저녁, 큰형님이 장례식장 접견실에서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셨어요. 이제 아버지 재산 정리를 해야겠어요. 형제들이 둘러앉자 큰형님이 본론을 꺼내셨어요. 아버지 재산이 파주 땅, 동대문구 집에서 총 22억 정도 돼요. 둘째 형님이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6등분하면 한 명당 3억 6천 정도네요. 신우이 수키 언니가 벌써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 3억이면 제주도 펜션도 하나 살 수 있겠는데? 나는 아이들 유학비로 써야겠어. 다들 벌써 돈 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때 큰형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재수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유산 정리되면 따로 사례비도 드릴게요. 사례비요? 네. 3년 동안 간병해 주신 거니까.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3년 간병의 대가로 50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어요. 그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뭔가요?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그 순간 접견실이 조용해졌어요. 유언장? 저는 봉투에서 공증받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큰형님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유언자 이태우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둘째 형님이 조급하게 물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형님이 계속 읽었습니다. 법정 상속인들의 유류분 각 5천만 원씩 총 2억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19억 5천만 원은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숨이 멈췄어요. 막내 며느리 강미영에게 일임한다. 정적이 흘렀어요. 10초, 20초, 그러다가 둘째 형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공증도 받았고 영상 유언도 남아있어요. 제가 차분히 말하자 신우이 정민 언니가 소리쳤어요. 이건 무효야. 법적으로 무효라고. 유류분은 법에서 정한 최소 금액이에요. 나머지는 유언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큰형님이 서류를 다시 자세히 읽더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공증, 영상, 다 있네. 그때 신우이 수키 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소리쳤어요. 언니가 뭘 했길래 아버지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뭘 했냐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했어요. 하루에 5번씩 기저귀 갈아드리고 새벽에 깨서 오시면 달래드리고 욕을 하셔도 참고 물건을 던지셔도 받아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동안 여러분은 뭘 했나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 한 통이 전부였잖아요. 그래도 친자식인데. 친자식이요? 요양원에 보내서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던 게 친자식이에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얼굴을 굳혔어요. 그 대화 다 들었어요.
아버님도 들으셨고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여기 아버님이 직접 쓰신 편지도 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식들아, 너희들이 나를 돈으로만 보는 걸 나도 안다. 요양원에 보내서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미영이만은 달랐다. 이 아이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그래서 내 재산은 미영이에게 준다. 너희들은 유류분만 가져가라. 그동안 잘 키우고 시집 장가 보냈으니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한다. 편지를 다 읽자 막내 신우이 경미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빴나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돈보다 마음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 대신 돈만 계산하셨죠. 큰형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공증받은 유언장이에요. 법적으로 완벽해요. 그날 밤 형제들은 하나둘 장례식장을 떠났어요. 그 누구도 저에게 인사하지 않았죠. 다음 날 발인식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제들은 시아버님의 관 앞에서도 저를 노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신 말씀이 계속 들렸거든요. 고맙다, 미영아. 정말 고맙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한마디가 19억보다 더 소중했으니까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우편함에 두꺼운 등기우편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의. 큰형님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소였죠. 유산 부당 취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소장 제목을 보는 순간 씁쓸했어요.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싶었거든요. 정우 씨가 고소장을 읽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시아버님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도움을 주신 김원석 변호사님이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보다 완벽한 유언장은 처음 봐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씀하셨어요. 공증도 되어 있고 영상 유언도 있고 심지어 자필 편지까지. 이걸 뒤집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형제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시간당 50만 원짜리 변호사를 선임했죠. 첫 번째 재판은 한 달 후였어요.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저는 생전 처음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고석에는 형제 4명이 앉아 있었어요. 막내 신우이 경미만 빠졌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경미는 이건 아니다며 고소에 참여하지 않았대요. 큰형님의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피고 강미영은 치매에 걸린 고인을 이용해 부당하게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고인이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하지만 우리 김 변호사님의 반박은 명확했어요. 유언장 작성 당시 이태윤 씨는 정신이 완전히 온전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보시면 치매 진단은 받았지만 일상생활과 의사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게다가 공증인과 담당의가 직접 의사 능력을 확인했고 영상으로도 선명하게 유언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때 김 변호사님이 영상을 틀었어요. 스크린에 시아버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 이태윤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화면 속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내 재산은 유류분을 제외하고 모두 막내 며느리 강미영에게 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3년 동안 나를 가족으로 대해준 사람은 이 아이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이 큰형님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날 1심 판결이 바로 나왔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 강미영에게 귀속된 재산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큰형님이 법정에서 나가면서 중얼거렸어요. 2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야. 하지만 2심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더 확실한 패배였죠.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형제들은 대법원까지 갔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상고 기각. 딱 2줄짜리 결정문이었어요. 총 3번의 재판, 모두 우리의 완승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형제들이 변호사비로만 5천만 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면 시아버님께 몇 달은 더 효도할 수 있었을 텐데요.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에서 큰형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영아, 아니 재수씨, 우리가 좀 심했나?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형님, 아버님이 치매 걸리셨을 때 몇 번이나 찾아뵀어요? 그건 3년 동안 총 4번 오셨어요. 명절에도 해외여행 가서 못 오셨잖아요. 큰형님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인정해. 하지만 혈육이라는 게 핏줄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실벽에 걸린 시아버님 영정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님, 다 끝났어요. 이제 아무도 아버님을 괴롭히지 못해요. 그날 밤 정우 씨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갈까? 새 곳에서 새 출발하자. 좋아요.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우리는 하남에서 분당으로 이사했어요. 30평에서 40평으로 조금 더 넓은 집으로요. 새집 거실에도 시아버님 영정사진을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셨어요. 그리고 매월 첫째 토요일마다 시부모님 묘소에 성묘를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서 가져가면서요. 아버님, 오늘도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어느 가을날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우 씨가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가 참 좋아하실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찾아뵈는 거. 그럼요. 아버님은 돈보다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이니까. 그때까지도 형제들의 연락은 없었어요. 아마 영원히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했어요. 2년 후 그들이 다시 저희를 찾게 될 줄은 그때 몰랐거든요. 그것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말이에요. 재판이 끝난 지 3년이 흘렀어요. 딸 소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아들 수환이는 제대해서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덕분에 아이들 뒷바라지 걱정은 없었죠. 그런 평온한 어느 일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큰형님 이상호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었죠. 말끔했던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계셨고 얼굴은 야위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아파트 주차장이었어요. 예전에 벤츠 S클래스는 없었고 대신 10년은 된 것 같은 낡은 그랜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뒷범퍼도 찌그러져 있었죠. 재수 씨, 큰형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나 좀 들어가도 될까? 저는 망설였지만 거실로 안내했어요. 거실 벽에는 여전히 시아버지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죠. 큰형님이 그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재수 씨, 나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무슨 일이세요? 사업이 망했어. 투자 사기도 당하고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 큰형님이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아들놈은 연락도 안 받고
마누라는 친정으로 가버렸어. 그 서류를 보니 정말이었어요. 양천구 50평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서류, 사업체 폐업 신고서, 완전히 몰락해버린 거였어요. 재수 씨,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정말 급해서 그래. 얼마나요? 3천만 원만. 아니, 1,000만 원만이라도. 그 순간 정우 씨가 거실로 나왔어요. 큰형님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형님, 웬일이세요? 정우야. 형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정우 씨가 큰형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님, 아버지 묘소에는 언제 가보셨어요? 그게 3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저희는 매달 가요. 정적이 흘렀어요. 정우 씨가 계속 말했어요. 형님,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요양원 보내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빨리 돌아가시길 바랐던 거 말이에요. 그건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요? 22억을 6등분하려고 계산기까지 두드리시면서요? 큰형님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저는 거실 한쪽에서 상자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지난 3년간의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죠. 형님, 이거 보세요. 기저귀 구입 영수증, 약국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3년간 시아버님을 모시며 쓴 모든 비용의 기록이었어요. 한 달 평균 300만 원씩 3년간 총 1억 800만 원이 들었어요. 큰형님이 영수증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영아, 제가 아버님 모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밤에 우시는 아버님을 달래드리는 거였어요. 기저귀 갈아드리는 것도, 욕을 들어도 웃어드리는 것도, 그런 게 힘들었어요. 저는 시아버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형님들에게 아버님은 그냥 22억짜리 재산이었잖아요. 큰형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해드렸다면 지금 제가 아주버님을 도와드렸을 거예요. 그럼.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아버님께 대한 배신이니까요. 큰형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우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님, 아버지 묘소에 가서 먼저 사과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매달 성묘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럼 그때 다시 얘기해 볼게요. 큰형님이 떠난 후 저는 거실에 앉아 시아버님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님, 제가 너무 매정했나요? 하지만 시아버님의 따뜻한 눈빛이 답을 주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미영아. 그로부터 한 달 후 둘째 형님과 시누이들도 하나둘 찾아왔어요. 모두 비슷한 처지였어요. 사업 실패, 이혼, 실직. 하지만 저희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먼저 아버님께 사과하세요. 그중 누구도 묘소에는 가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미안함을 못 느끼는 건지. 어느 날 저녁 정우 씨가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었어. 이런 날이 올 걸 다 아시고 계셨나 봐. 그러게요. 마지막에 제 손을 잡으시며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뭐라고 하셨는데? 미영아,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나온다. 너는 끝까지 사람다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떠올리며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걸요. 며칠 전 아이들과 함께 시아버님 묘소에 갔을 때였어요. 소연이가 할아버지 묘비 앞에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수환이도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시험 합격했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줘서 공부할 힘이 났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가족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우 씨가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구나.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아버님이 원하셨던 대로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거실에 걸린 영정사진 속 시아버님이 미소 짓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고맙다, 미영아. 너 덕분에 나는 진짜 가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